1975년 한국에서 태어나 그로부터 1년 뒤 미국으로 입양된 레베카 킴멜 씨. My adoptive parents had been sent a photo of a girl who I thought, I grew up thinking was me. But growing up, with this photograph, I never thought she looked like me. 2018년 레베카 씨는 성인이 되어 입양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입양 보냈던 기관을 찾은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I totally bought into the found with the paper slip lie. And, such a document didn't exist. It was a fake, made up lie. 레베카 씨는 1976년 당시 가짜 서류 속 아동이 죽거나 병이 드는 등 해외로 입양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그 아동 대신 입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For me, it's really impossible to find my biological parents because I have no real information about my orphan identity. And that to me is a heinous crime. 레베카의 여정은 왜 이렇게 험난한 걸까요? 도대체 그의 진짜 입양 서류는 왜 사라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의 해외 입양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진행하지만 작년까지 민간 입양 기관에서 아동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부모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거친 부모는 일주일 동안 정말 입양을 진행할지 고민하죠. 일주일 뒤 부모가 입양 진행을 결심하면 입양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민간 입양 기관의 회장 등이 이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이후 민간 입양 기관은 우선 아동이 국내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07년 도입된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에 따라 이런 아동에 대해 먼저 5개월 동안 국내에서 입양을 추진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이죠. 5개월이 지나도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다면 그때 해외 입양이 진행됩니다. 국내의 민간 입양 기관은 외국의 민간 입양 기관과 소통하며 외국의 양부모를 찾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 뒤 그와 아동의 결연을 성사시킵니다. 결연 과정에서 국내 민간 입양 기관은 외국의 양부모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게 되죠. 이후 외국의 양부모가 국내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하면 이제 아동은 해외로 떠나게 되고 해외 입양은 완료됩니다. 굉장히 메마른 설명만 들으면 그냥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진짜 문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민간 입양 기관이 절대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해외 입양 과정의 중심에 있는 민간 입양 기관. 전문가들은 민간 입양 기관이 아동의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사적 주체에 불과한 입양 기관들이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를 했고 마치 이웃집 아저씨가 나의 기록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가의 시스템은 상당히 지속성이 있는 반면에 개인은 그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는 기록을 조작하고 기록을 변경하고 기록을 훼손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불이 타서 없어졌다, 홍수가 났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기록의 유실, 변조, 위조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 입양인에게 친부모를 찾는 일은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I talk to and am connected to so many adoptees, Korean adoptees around the world, and even though some of us have had good lives and have had good parents, not all of us have. When we come back to Korea and we try to find out who we were, who our parents were or are, it's almost impossible in many cases. 2015년부터 5년간 한국을 방문해 가족을 찾으려 시도한 해외 입양인 가운데 친부모의 기록이 남아있고 연락이 닿아 기록 공개를 허락받은 비율은 고작 15%에서 20%. 친부모를 찾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입양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 사람 자신들은 입양의 판타지, 입양의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해서 모두 취해서 이 일 배후에 입양인들의 인권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판타지에 가려진 해외 입양인들의 고통, 그들이 겪는 고통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외 입양되는 한국 아동은 대부분 미국 등 서구권 나라로 입양되는데요.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인종의 차이 등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그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계에서 항상 고민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백인 사회에서 겪어보지 못한 안도를 느끼지만 말을 하고 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이곳의 일원이 아닌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고 입양인들은 그 나라에서 인종차별을 겪기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높은 퍼센테이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존재의 혼란, 마약, 알코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평범한 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해외 입양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관련 기관이 밝힌 전 세계 해외 입양 순위에서 한국은 3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7위였던 2019년보다 무려 4위나 반등한 결과입니다. 최대의 송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세계가 다 압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의 숫자 전체를 헤아리면 약 2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해외 입양이 약 50만 건인 걸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많은 아동을 해외 입양 보냈고 또 여전히 해외 입양 보내고 있는 한국. 하지만 민간 입양 기관이 주도하는 한국의 해외 입양 시스템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양부모를 찾아주는 것. 국내 민간 입양 기관이 이를 등한시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민간 입양 기관이라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고 입양을 위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입양 기관이 설립된 목적 자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양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원래 최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양을 원하고 있는 입양 기관에서 얼마나 양부모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입양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이 아이의 모든 송출 과정을 다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외교부는 그냥 여권만 내줬습니다. 한국 아동이 해외 입양된 뒤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 등으로 신변이 위험해지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보도되는 현실. 민간 입양 기관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근황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한국 정부가 이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우리 대응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현수군 사건이 일어났을 때 2014년입니다. 입양된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해서 그 아이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가 다양한 파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적한 바 있죠. 민간 입양 기관이 외국의 양부모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 또한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아동이 입양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것,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해외 입양에 있어서 입양 기관이 양부모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이런 금액들은 아동이 거래 대상이라든지 금전적인 어떤 대가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입양을 보낼수록 그 기관의 사업에 이익이 되고 입양을 보낸 것 자체가 정체성 그 자체인 기관이 아이를 보호하고 입양을 결정하면 입양만을 결정하게 되겠죠. 입양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해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2007년 해외 입양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해외 입양을 매년 10% 정도 줄이기 위해 입양되어야 하는 아동이 발생할 시 해외 입양보다 무조건 국내 입양을 우선 진행하는 겁니다. 또 2011년엔 입양특례법을 개정했죠. 입양을 신고하는 것에서 정부가 허가하는 것으로 입양 과정 일부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입양 건수는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 입양을 보내는 전체 아동의 90%가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라는 거예요. 입양 숫자를 단순히 줄이는 거를 아무리 정부가 목표로 삼아봤자 실제에서 발생하는 요보 아동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요. 해외 입양될 처지에 놓인 아동을 친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거나 해외 입양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수를 줄이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입양 가는 대상이 되는 요보 아동은 거의 출생한 지 1, 2년 안의 아동이거든요. 나이가 많아봤자 3, 4살, 한 5살 그 정도로 굉장히 어린 아이예요.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동들.
그만큼 모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해외 입양. 하지만 한국의 해외 입양 과정은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들을 통해 해외 입양이 아동의 미래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와 입양의 성립 그 자체에 더 치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100점짜리 입양은 될 수 없어요. 양자가 이 입양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최선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5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국의 잘못된 해외 입양 시스템. 국제기구는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헤이그 협약이 만들어진 이유 일부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발효한 다자간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경우 해외 입양을 진행할 때 아동의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며 해외 입양이 아동의 입장에서 최우선인지 판단합니다. 또 입양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적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 입양 과정에서 유괴나 인신매매 등이 이뤄질 수 없게 막고 아동이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 간의 해외 입양이 이뤄지는 경우 양부모의 자격 심사도 수령국의 민간 입양 기관이 아닌 정부가 맡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해외 입양을 많이 하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입양 숫자가 해외 입양 숫자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국내 입양 그러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보 아동에 대해서는 국내 입양이든 또 해외로 보내는 입양이든 해외 입양을 받는 경우든 양부모 자격 심사를 똑같은 풀에서 하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요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문을 통해서 이 가정이 전반적으로 입양을 원하고 있고 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양부모 자격을 획득하기가. 한국은 2013년도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 가까이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은 가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일 뿐 어떤 법적 효력도 없죠. 한국은 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을 단순히 정부의 의지라든지 또 정부의 어떤 결심이 부족하다라고만 비난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50년 가까이 된 우리 민간 입양 기관 주도의 그 역사를 한꺼번에 바꾸긴 쉽지 않고요. 그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이 입양 절차가 모두가 정부 주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입양과 관련된 민법과 입양특례법 재개정도 필요하죠. 협약에 비준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만 비준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 가정이 아이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건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원가정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이 헤이그 협약과 관련해서 담겨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입양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동 입양 부모 적격성 판단이에요. 이 판단도 국가가 해야 된다. 입양 부모와 관련한 이러한 자격 심사를 국가 주도로 옮겨오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를 제대로 운용했느냐라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조차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외 입양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레베카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해외 입양을 앞둔 아동의 인권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비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